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폭우가 그치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낮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옷소매의 길이는 길어졌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더위가 누그러지는 절기로 처서매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는 추분매직 이런 표현이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예상도 해보게 되네요. 지난 한 주 정치권도 변곡점이 되는 이슈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구형,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22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 폭염 물러나고 폭우가 찾아와서 전국 곳곳에 산사태, 도로 시설 침수 피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풀라산이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 한반도에 장시간 영향을 미쳐서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100mm, 또 김해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그리고 토사 유출, 또 나무 쓰러짐 등 이 피해 신고만 해도 700건 넘게 접수가 됐고요. 또 충남 서산에는 어제 밤사이 2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당진, 또 천안, 또 태안에서도 주택, 그리고 상가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고, 또 충북에서는 밤사이 내린 폭우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은 이틀 전부터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의 도심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 달리던 버스 안까지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도로와 아파트 침수 등 피해 신고 2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땅 꺼짐 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의 소리를 어제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부산 사상구의 왕복 5차선 도로 양쪽 가장자리가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패였습니다. 도로 가운데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의 초대형 땅 꺼짐이 생긴 겁니다. 이곳을 지나던 트럭 2대는 진흙을 덮어쓴 채 구멍 안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출동하던 배수지원 소방 차량과 5톤 트럭이 갑작스런 땅 꺼짐에 전도됐습니다. 이게 이제 꺼지갖고 차가 이제 옆으로 비끼 가는데 옆길에서 차가 2대가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상구에는 시간당 최대 63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 곳은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구간 공사 현장 바로 옆입니다.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최태호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반의 지지력을 감소시켜서 도시철도 공사 현장 부근에서는 지난달에도 지름 5m, 깊이 3m의 땅 꺼짐이 발생했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인 사상구와 부산교통공사 등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다음은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는 소식이 히로히토 일왕의 육성 방송 때인 걸로 알려져 왔었는데 근데 이것보다 먼저 광복을 알린 최초의 한국어 방송이 있었다. 이게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의 육성 방송보다 약 4시간 먼저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그것도 한국어로 일제의 항복 소식이 전파를 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어로 광복을 최초로 알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27년 전 세상을 떠난 황성수 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황 전 부의장은 방송으로 일본에는 전쟁 중단을 촉구했고 또 조선 동포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사적 또 학술적인 또 가치가 있는 이 자료가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미국 정부 측과 협의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정식 자료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복 소식을 전한 최초의 한국어 방송 어떤 내용인지 지난 18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린다는 의미의 종전 조서를 직접 낭독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대해서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곡해 했다. 히로히토 일왕 육성방송입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연합국 공동선언, 즉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사실상 항복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기 약 4시간 전 미국 전시정보국은 자국 방송사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 항복 사실을 세계에 먼저 알렸습니다. 라디오 토키오는 히로히토 일왕이 일본 시간으로 수요일 정오, 즉 4시간 후쯤 일왕의 발표를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 등 각 나라 언어로 번갈아가며 알렸는데 여기에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포츠담 선언 조건을 완전히 접수하였습니다. 광복을 알린 최초의 한국어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일왕이 방송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항복이라는 단어도 사용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연합국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서너 시간 뒤 찾아올 광복을 미리 축하하기라도 하듯 애국가도 2절까지 틀었습니다. 270분 분량의 이 방송 자료는 릴 테이프에 녹음돼 전시정보국에 보관돼 있다가 최근 검수를 거쳐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요즘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는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저녁에는 또 쓰레기 풍선을 뿌렸죠. 네, 지난 18일 아침 6시 50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가 됐는데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인데 미국 대선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8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이 우리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미사일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엔 지난 7월 발사했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다시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대남 쓰레기 풍선도 날려보냈는데 합참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선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안 수해 복구에 집중하던 북한은 이번 달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대남 쓰레기 풍선도 연이어 날려보내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실전화 수준을 상당히 과시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치적 그 타이밍을 잘 고려해서 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네, 이틀 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실형구형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량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선거 공정성 등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호주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를 같이 하는 친밀한 경험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등 업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군지 말하지 못해 허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증거 조작해서 정적을 죽이는 게 맞느냐면서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간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사업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거라고 말했고요. 또 파벨 대통령은 한국을 선정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체코 방문 둘째 날에는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정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 핵심은 원전 협력이었습니다.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은 그 현장의 소리를 지난 22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뤄진 체코 공식 방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원전 협력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원전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거라며 원자력 동맹 구축, 유럽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큽니다.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입니다. 미국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현지 원전 산업을 시찰하고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또 피알라 체코 총리와 단독 회담, 업무 오찬을 잇따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라하에서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급값이 속출한 이례적인 가을 폭우는 수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영동과 충청이남 곳곳에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위주로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강풍과 풍랑, 너울 등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밤에 수도권은 맑아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 제주에는 모두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오는 곳이 많겠지만 영동은 내일 새벽,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방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오늘 0시부터 보니까 30에서 50mm 정도 왔습니다. 경북 산지와 경북 동해안, 제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오늘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은 맑겠습니다. 그러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다소 내려가고요. 먼저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광주 26도 등 20도에서 27도, 동풍 영향의 강릉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 26도로 일교차가 대부분 지역 10도에서 15도 정도 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서해상은 내일까지, 나머지 해상은 모레까지 최대 5m로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매우 높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경남 남해안, 또 그 밖에 경상권 해안, 제주 지방입니다. 각별히 시설물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어제 고속도로는 교통량은 많지 않았는데요. 곳곳에 비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지역은 전면 통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부산 신안고속도로 신항 쪽인데요. 구람터널 출구에서 진해요금소 구간이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용원 방향으로 우회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또 영암 순천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안산 요금소 양방향 2차로에서 침수로 인한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어서요. 다른 차로로 미리 변경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 부근 4차로는 낙하물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서창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 소식부터 레바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삐삐와 무전기가 터지는 사건 발생했잖아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소식들 정리해 주시면. 네, 지난 18일에 레바논 동부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 여러 곳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했고요. 하루 뒤인 19일에도 무전기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일로 약 40명의 사망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무전 호출기와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헤즈볼라는 배후를 이스라엘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요. 지난 20일에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해서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습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에 헤즈볼라를 향한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고요.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2인자를 포함해서 8명이 숨지고 약 60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삐삐와 무전기의 동시 폭발,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런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방 언론에서는 폭발한 삐삐와 무전기가 이스라엘이 직접 생산하고 헤즈볼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하. 뉴욕타임스가 이 전 현직 국방정보당국자 12명을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번 폭발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옆에 아주 가벼운 정말 소량의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특수 제품 수천 개를 헤즈볼라에 팔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폭발한 무선 호출기의 잔해에는 대만 업체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대만의 회사가 생산한 삐삐가 헤즈볼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사이에 폭발물이나 기폭장치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대만 업체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헝가리에 있는 어떤 업체가 제조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선스 계약을 그냥 상표 허락만
사용만 허락하는 걸로 계약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헝가리 업체도 자신들이 삐삐를 만들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중개인일 뿐이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보 당국자들은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이 위장한 유령 회사인 거고 삐삐를 만든 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다. 그러니까 모사드와 이스라엘 군이 함께 이 삐삐를 하나하나 다 개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립한 이 유령 회사는 일반인한테도 무선 호출기를 삐삐를 판매하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 목표는 헤즈볼라였고 헤즈볼라 측에는 이제 배터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어떤 폭발 물질을 넣은 제품을 따로 생산해서 판매했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헤즈볼라가 단체로 구매를 해서 자기 네. 소속 대원들한테 지급한 거다 이러면 이번에 폭발된 걸 보면서 누가 헤즈볼라 대원이고 누가 아닌지 이런 것도 드러났겠네요. 맞습니다. 부상자를 보면 뭐 병원 직원도 있고 뭐 상점 직원도 있고 자동차 경비사나 정비사나 선생님들 같은 교사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헤즈볼라의 정규 대원은 아니지만 여러 방식으로 헤즈볼라와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레바논에서 비밀주의로 행동하던 헤즈볼라의 일부 조직망이 노출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헤즈볼라의 현지 장악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헤즈볼라는 소규모 비밀 민병대가 아니라 일종의 무장한 사회이고 이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이 헤즈볼라가 서방에서는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기자들도 이제 무장 단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레바논 현지에서는 이 헤즈볼라가 하나의 정당이거든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고 동시에 군사 조직이자 사회 단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미사일을 가진 정당인 셈인데 실제로 레바논 의회에서 헤즈볼라와 동맹 정당이 전체 128석 중에 40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도 베이루트 주변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이나 건설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현역 대원을 최대 한 5만 명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도 수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폭발한 삐삐들은 주로 예비군들에게 지급이 됐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거나 부상자 치료 같은 임무 수행을 할 때 이 삐삐로 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사용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삐삐, 무전기 이러다 보면 스마트폰, 전기차 뭐 이런 각종 생활용품들도 더 이상 이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이 트로이 목마 같은 작전으로 대규모 피해가 이제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삐삐를 주로 사용하진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예. 국가에서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이제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음성이나 문자 통신은 당연하고 메신저나 뭐 금융거래, 정보 검색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저희가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동차도 역시 스마트화되면서 이제 사이버전에서는 이게 무기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하고 완전히 통신이 두절되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포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명피해 사고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하면 브레이크나 핸들, 에어백 같은 것들을 조작해서 암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안에는 완벽한 게 없고 해킹은 언제든지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지난 18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연내에 끝내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잖아요. 네. 중동에 정말 변화가 생길까요? 사실상 국제사회가 중동 지역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난 18일에 유엔 총회 제10차 비상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연내에 끝내라는 이제 팔레스타인 초안의 이 결의안을 두고 투표가 있었습니다.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이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을 했고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낼 걸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유엔 총회의 결의 자체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오히려 지난 7월에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점령 행위를 가급적이면 빨리 중단하라고 권고했던 부분이 훨씬 더 어쩌면 국제적인 이런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이제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유예 기간을 줬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이 12개월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가급적 점령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제재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보리가 이걸 제재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못 왔을 거죠. 하긴 그러네요. 네, 근데 제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이 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게다가 국제사회 여론이 어떤지는 사실 저희가 이미 올해 초중반이 들어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 반목하고 있었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국내 정치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가자지구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정말 분노하다 못해 지쳐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효력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 레바논 무선 호출기나 무전기 대량 폭발 사건으로 미뤄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만약에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이게 사실 전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마스하고 곱게 휴전하거나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순순히 그렇게 물러날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헤즈볼라와 평화 협상을 하자니 그거는 헤즈볼라 뒤에 있는 이란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시나리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싸워야만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답하네요. 네. 다음 미국 소식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 사건 또 발생했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주일 전인 15일에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주변에서 총격 소리를 듣고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앞서가던 경호국의 요원이 먼저 무장한 남자가 총을 겨누는 걸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를 했고요. 이후에 용의자는 경호국의 사격을 받고 이제 총을 버린 채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를 했지만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경호국의 추격 끝에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상이 없이 인근 자택으로 이동을 했고요.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바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대선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용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입니다. 백인이고요. 건설 노동자로 일한 이력이 있고요. 8번 정도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이제 경범죄력이 있긴 했지만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입장에 불만을 품고 암살을 계획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본인이 직접 전쟁에 자원해서 죽을 용의가 있다. 이런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 분노를 이제 표출하다가 결국 이제 무력적인 행동을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용의자 아들은 부친이 평소에 암살을 시도할 만큼 과격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일이 과장됐을 뿐이길 바란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비록 용의자가 바로 체포되긴 했지만 2달 사이에 2번이나 암살 시도가 벌어졌다. 이건 경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호국도 이번에도 역시 경호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비밀 경호국 국장이 이제 1차 암살 시도 때 경호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비밀 경호국의 능력에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비밀 경호국의 역할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7월 때 1차 암살 시도 이후에 경호를 강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암살 미수 용의자가 접근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지 사법당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 수준을 높이긴 했는데 현직 대통령보다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게 맞다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는 이 미국의 정치 환경 자체가 또 워낙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밀 경호국이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네. 자,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경선 관련 개헌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게 그 적대적 두 국가로는 제도하기 위한 절차죠? 예,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이제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제 남북이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제 자기들 영토, 영공, 영해를 북한만으로 규정을 하고 통일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지우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예. 그럼 이제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우리 지금 이제 의회에서 이걸 이제 수정하게 돼 있는데 원래라면 한 4월, 5월쯤에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예고를 7일날 이제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두고는 봐야 됩니다만은 이제 김 위원장 언급으로 봤을 때 지금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통일, 그다음에 민족 개념 폐기, 요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김 위원장이 한 말 적대적 두 국가, 그다음에 이제 통일 민족 개념 폐기, 벌써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거기 동조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북한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그다음에 통일하고 민족 개념은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네요. 그리고 어쨌든 영토 관련해서는 지금 분쟁 대상이 되는 데가 서해상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생겨요. 제일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영토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제 정전협정상 이제 지상의 군사분계선 MDL은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예.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 중립수역도 합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다는 합의를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동해는 이제 소위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우리 군과, 그러니까 한미 군이 북방으로 더 이상 작전을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거는 선이에요, 사실은. 예. 그 이제 동해는 문제가 없어요. 섬이 없으니까 일직선이니까. 근데 이제 서해는 연평도, 대청도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는 선을 사실상 양측의 경계선으로 합의해 왔는데, 북한은 이걸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 일방적으로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온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걸 만일에 국경선으로 인정을 이번에 헌법에 해버리면, 본인이 또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을 간주한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럼 이번에 영토를 규정해버리면 전쟁 상태가 되는 거고, 우리로서는 NLL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문자 그대로 전쟁 상태로 돌입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 시나리오가 이제 지금 예상이 되죠. 실제로 과거에도 그 문제 때문에 몇 차례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 99년에 이제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 다음에 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저긴 뭐 열점지대거든요, 정말로. 예. 근데 여기에 본인 이제 뭐 헌법에, 북한 헌법에 국경으로 거논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이미 뭐 이제 전면적인 충돌 상태로 가는 거니까. 네. 이게 지금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규정한 이후에 이걸 긴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남북 양측 다 물러설 기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상황입니다. 서해상의 무력 충돌 참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이 북한이 우리가 이제 그 대북 방송하니까 우리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해서 이 강화군의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 기사들이 봤는데 북한은 그 대남 확성기로 뭐 이상한 소음만 틀어준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확성기 방송 일단 할 내용이 없고요. 왜냐하면 해봤자 우리 쪽에서 동조할 내용이 없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송출 능력이 왜냐하면 확성기 방송은 이제 이 전력을 사용해서 명확하게 소리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괴롭히는 공해, 소음 공해로 지금 이쪽으로 소음을 송출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최대 80데시벨 정도. 이게 뭐 일반 주민들은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지하철 소음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여기에 노출되거든요. 예. 그러면 밤까지 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교동도 같은 데는 뭐 도보로 기순했다고 할 정도로 거리가 가깝거든요. 한 2km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쪽 지역에 한 4-5천 명 주민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으로 소음을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면 소리가 앞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아, 웅웅 울리죠. 또 뒤쪽으로도.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주민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확성기 방송 전에 그 DMZ 인근 지역을 갔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하게 되면 이 우리 측도 피해가 발생한다.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런 긴장 상태가 적어도 이런 이 심리전 전면 충돌까지는 이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상황이 지금 너무 진전이 돼버려서 지금 수습하기 쉽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 주민 피해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애꿎은 주민 피해 장기화될 수밖에 없네요. 참. 자, 이 정부 서울청사 경내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데 오물풍선이 낙하 위치를 조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할 수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풍선은 절대적으로 풍향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물풍선을 낙하시킬 수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폭장치는 아닙니다만 이제 묶음줄을 끊는 건데요. 그 시간을 맞추면 대략적인 위치는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대통령실이다, 의회다, 정부청사다 이렇게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관측 장비가 아직 그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남쪽에서 이 가을 겨울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안 붑니다 거의. 예. 근데 북쪽에서는 계속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어디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뭐 기폭 장치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 뭐 실제 피해도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폭 장치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이제 기폭은 폭발 장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풍선에다 이렇게 전단을 묶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묶음줄을 끊는 게 이제 니크롬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연결하면 시간 되면은 타이머를 적용하면은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그 비닐끈을 끊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종이가 들어 있으니까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는 기폭 장치가 아니지만, 근데 저 안에 이제 뭐 뭘 넣어서 또 인화물질을 넣어서 보낸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걱정이 고속철이나 항공기나 고속도로 이런 데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계속 오니까 뭐 희화화된 어떤 그런 측면도 일상화되지만 뭐 인화물질 지역이거나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가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상황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긴 터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앞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 공개 재판 이런 게 되살아나는 주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맞죠?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예,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측에 증언이나 보고가 나오면 뭐 다시 일상화되는구나 하지. 예. 북한은 저런 인권 침해, 정말 최악의 인권 침해, 그러니까 비밀 체포, 구금, 고문, 처형 이런 건 일상화돼 있고요. 그리고 믿기 어렵지만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공개 처형 거의 한두 번은 봤다는 얘기 대부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고 계속 그래왔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반동사상문화 배개법이나 평양문화법, 이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한류나 이런 걸로 뭐 집단 처형설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자아 비판하는 장면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북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민심 위반이 일어날수록 통제는 더 옥죄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문화는 뭐 끊이지 않고 계속 전파가 되니까 뭐 이런 사건은 계속 또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백영규가 부르는 슬픈 계절에 만나요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